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하고 아이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아줌마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어 돌아선다는데 진짜 그 가사가 내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믿고 또 믿었던 남편에게 크게 배신당하고 이혼 도장 찍고 남이 된 이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답니다.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한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었기에 액땜 한번 했으니 남편만은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남자 복이 지지리도 없긴 한가 봐요. 이제 제 인생에 2번 다시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남자들한테 아주 학을 뗐거든요. 지금껏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도 질색팔색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연살롱 애청자분들께 제가 살아온 역사에 대해 낱낱이 구해볼게요. 다 듣고 나시면 참담한 제 심정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에 대해 설명하려면 우선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 남편 일로 친정엄마도 충격을 많이 받고 알아 누워 계시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시골 부잣집 맏딸이었어요. 5자매의 첫째 딸이었는데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크고 방도 많았던 외갓집은 부자인 만큼 머슴과 하녀도 많이 고용했었다고 해요. 친정엄마는 총 4명의 머슴 중 엄마와 나이가 같았던 남자 머슴과 눈이 맞아 버렸죠. 친정 부모님이 눈 맞은 얘기는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얘기지만 자꾸 들어도 재미있어서 계속 해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시골에서 만났던 얘기 또 해주라. 재밌단 말이야. 그래, 우리 딸이 해달라면 까짓거 100번, 1000번도 이야기해줄 수 있지. 수줍음이 많았던 아빠에게 오히려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었지. 서로 눈이 마주치면 난 몰래 엄마가 아빠한테 막 윙크도 했어. 그럼 아빠 얼굴이 빨개지며 배시시 웃더구나. 그런 아빠의 순수한 모습을 좋아했지.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20살이 되어 정식으로 사귀게 되고 손도 잡고 하다가 갈대밭에서 뽀뽀하려는데 누가 아빠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 갈기더구나. 바로 니네 할아버지였어. 우리 사이를 눈치챈 할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시고는 엄마한테 선택권을 주시더구나. 대궐같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래? 아님 저 찢어지게 가난한 머슴 따라 집 나갈래? 엄마는 사랑을 선택했어. 그 죄로 네 아빠랑 함께 친정에서 쫓겨나게 됐지. 그 이후로 내 연락은 아예 안 받으시다가 주연이 널 낳고 그제서야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 주시더구나. 그러고는 2분 다 1, 2년 내에 돌아가시고 말아서 너무 아쉬워. 그래도 다행이긴 해. 너무 예쁜 딸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재미있게 말씀하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엄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친정에 대한 마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애틋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맨몸으로 밤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신 친정 부모님은 서울 사람들에게 대뜸 서울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서 가장 부촌으로 향했다고 해요. 무슨 장사를 하든 돈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야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엄마 아빠의 전략은 적중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본인 옷이며 신발, 이불 빨래 등을 어떻게든 알아서 했겠지만 부촌에 가니 파출부 아줌마들이 빨래거리며 수선해야 할 양복들을 한아름 가져와서 맡기곤 했어요. 세탁소 기술을 배워 조그맣게 차린 세탁소는
장사가 잘 되었고, 그 덕분에 저희 남매가 태어났을 땐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중산층 수준 정도는 되었죠. 다 성실하신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물론 초반에는 돈을 모아야 하니 결혼하고 아기를 바로 갖진 않으셨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비추어 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꾸 미루는 게 이해가 가더군요. 특히 서울 집값은 완전히 미쳐버렸잖아요. 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요. 아줌마인 저도 장 보는 게 무서울 지경이니까요. 하물며 이제 갓 취업한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죠. 부모님 세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고연봉 직장인 빼고는 집 사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빨리 결혼해라, 애 여러 명 낳아라 라고 독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싶은 심정인걸 어른 세대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엄마 아빠도 딱 그런 심정으로 아기를 늦게 가졌고 20대에 결혼하셔서 30대 중반쯤 돼서야 첫째 딸인 절 출산하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옷수선하고 남의 냄새나는 운동하며 이불 빨래 해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2살 터울 나는 제 동생과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전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했기에 교대로 진학했죠.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던 남동생은 그야말로 코피 터져가며 공부하더니 서울대를 들어가더군요. 그날 우리 집은 잔치가 벌어졌죠. 특히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여기 시장 사람들이 세탁소 집 아들 천재 아니냐며 난리다 난리야. 학원이며 과외 한 번 안 받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들어갔다면서 말이야. 교대 들어간 우리 딸내미도 너무 장하고 서울대 들어간 우리 아들도 너무 고맙다. 여보, 그동안 세탁소 하며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가 자식 농사는 아주 잘 지었어요. 좀 무뚝뚝한 저희 아빠도 그날만큼은 표현도 많이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다 애들 엄마인 자기가 잘 키워서 그런 거지 뭐. 고맙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인 날 선택하고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부잣집 첫째 딸이 나 같은 가난뱅이랑 결혼해서 찢어지게 고생만 하고 살았으니 내가 미안할 따름이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에게 따뜻했어요. 이런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저도 결혼하면 다 이토록 행복하고 따스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만 알았죠. 나중에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너무 늦어버렸지만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남동생은 로스쿨로 진학해서 평소 본인의 꿈이었던 검사에 임용되었어요. 이때도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했죠. 그 시기와 겹쳐서 부모님께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번 돈과 집을 판 돈을 합쳐 아주 조그만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맨 위층 주인 세대에 살며 월세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로써 목숨같이 사수하던 세탁소 일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죠. 너무 작아서 꼬마 빌딩이라 칭하기도 민망할 지경이지만 어쨌든 부모님께서 드디어 건물주가 되신 거니까요.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고 월세가 불로소득이라고 말하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건물을 대출 왕창 끼고 사게 되기까지 저희 부모님은 엄청나게 고생하셨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 나이 20대 후반이 되자 하나 둘 선자리도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메리트로 작용했나 봐요. 하지만 웬일인지 눈에 차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스펙 좋은 남자들은 몇몇 있었지만
단순히 조건만 보고 서둘러서 결혼하고 싶진 않았죠. 그러다가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한 기간제 남교사가 들어왔어요. 평소에 남자 얼굴은 안 본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차은우급의 초특급 꽃미남이 배시시 웃으며 제게 인사하자 저도 덩달아 같이 웃게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순철이라고 합니다. 성이 좀 특이하죠. 다른 선생님들께는 다 인사드렸는데 제가 설주연 선생님께는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자격증도 있다 보니 학교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간제 일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로만 들었는데 정말 미인이시네요. 교사 안 하셨으면 모델 하셔도 될 뻔했어요. 저보다 더 예쁘게 생긴 꽃미남이 제게 웃으며 미인이라고 얘기하자 뭔가 마음이 콩닥콩닥 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친구들한테 남자 얼굴 따지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잘생긴 사람 앞에선 장사 없나 봐요. 그 남자가 제 곁에만 있으면 마음이 더욱 설레었던 점은 감순철 이 사람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본인 신상을 자꾸 줄줄이 말한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건가? 왜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집안 얘기, 재력 얘기를 마구 쏟아내지? 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얼굴이 이리도 잘생겼는데 돈까지 많은 집안 아들이라니. 만일 나랑 사귀게 되면 땡큐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대놓고 호감을 표하더군요. 저도 못 이기는 척 마음을 오픈했죠. 설주연 선생님, 제 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 저야 좋죠 뭐. 부끄럽게도 제가 아직 운전을 못해서 지하철로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 워낙 더워서 지하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그와 퇴근을 함께 했는데 그의 차는 벤츠 클래스 중에서도 아주 고급인 차더군요. 잘은 모르지만 정말 좋은 차였어요. 그렇게 비싼 차를 처음 봐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와, 좋은 차 타시네요, 순철 선생님. 이 차 말고도 몇 대 더 있는데 다음에 한번 끌고 와볼게요. 저 오늘 댁 근처 커피숍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며 대화 나눠도 될까요? 전부터 눈치채셨겠지만 전 주연 선생님께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막상 말하고 나니 쑥스럽네요. 제 마음은 또 콩닥이기 시작했고 우린 저희 집 근처 커피숍에 가서 그 집 문이 닫을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우리 가족들 얘기며 제 살아온 얘기를 가감없이 다 털어놓았고 그 남자도 본인 배경을 다 알려줬고요. 그 남자 부모님은 대대로 학교 재단을 소유하고 있었고 동시에 부동산 투자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서울 여기저기에 아주 큰 빌딩 몇 채를 갖고 있고 이 남자 또한 거의 취미로 이 일 저 일 해보고 있는 중이라 했어요. 완전히 저 세상 사람들 얘기 같아서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이 남자가 대화 말미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주연 선생님, 저랑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저는 벙쪄서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어요. 결혼이요? 우리 지금 이렇게 길게 대화 나누는 건 처음인데 갑자기 결혼이냐뇨.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주연 선생님을 처음 보고 완전히 꽂혀버린 것도 되게 급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후로 왠지 우린 결혼할 것 같은 필링이 강하게 들더군요. 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린 반드시 결혼하게 될 거예요. 제 배경 집안 조건 다 괜찮잖아요? 물론 주연 씨도 남동생이 검사고 부모님도 조그만 건물 갖고 계시고 조건 다 괜찮고요. 이제 우리 사랑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선생님도 가끔씩 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호감 있는 거 맞죠? 그럼 결혼해요, 우리. 서로 마음만 먹으면 그까지 결혼이야. 폭풍 같은 속도로 진행시킬 수 있죠 뭐.
안 그래요? 엄청난 꽃미남이 제 앞에서 프로포즈하며 호탕하게 웃어버리니 저도 같이 웃으며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약간 구미호에 홀렸던 것 같기도 해요. 여자 구미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꼬리 9 달린 남자 구미호도 있더군요. 카페에서 손잡고 나오며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남친은 결혼을 진행시키겠다며 저희 부모님을 뵙겠다고 서두르더군요. 빨리 약속 잡아달라고 재촉하기도 했고요. 전 일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눈치를 봤어요. 남친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려니 아무리 가족이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색하기도 했고요. 우리 오랜만에 가족회의 좀 합시다. 엄마, 아빠, 주혁이 다들 시간 되지? 응? 누나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조금 갑작스럽긴 하겠지만 나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네? 저기 나 시집가도 될까? 엄마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엄마 아빠는 깜짝 놀라셨어요.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처음인지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좀 뜬금없긴 하지만 엄마도 우리 딸이 나이 더 먹고 시집가는 건 원치 않아.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괜찮은 남자인 거야?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이고 이 사람은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나중에 학생들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해. 마침 한국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기간제 교사로 잠깐 한국에서 일하고 나랑 눈이 맞았지 뭐. 아유, 참 쑥스럽네. 가족 앞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엄마 아빠는 괜찮은 집안 남자라니 조금은 안심하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검사인 제 남동생은 일단 의심부터 하더군요. 누나, 난 맨날 범죄자들만 만나니 모든 사람이 곱게 보이질 않네. 제대로 된 남자 맞아?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뻥치고 여자 등쳐먹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미국물 먹으면 다 잘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아직 많으니 원. 전 그래도 내 남친인데 대놓고 안 좋게 말하는 남동생이 얄미웠어요. 주아가, 넌 아무리 직업병이라도 덮어놓고 의심하는 버릇 좀 고쳐라. 아무렴 누나가 선생님인데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하겠니? 엄마 아빠 당장 내일 모레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만나고 있을게요. 가족과의 대화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학교에서도 비밀로 한 채 몰래 남친과 연애를 계속했어요. 추진력 좋은 남친은 끊임없이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미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 나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축하해 주시면서 미국 사업이 워낙 바빠서 결혼식 때나 볼 수 있을 것 같다네. 상견례 같은 건 다 패스해야 될 듯해. 결혼식 때 처음 만나서 인사드리면 되지 뭐. 안 그래? 아, 정말? 부모님 쿨하시네.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야?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 열심히 정보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요. 아참, 근데 우리 엄마가 예전에 산업 디자이너 출신이셔서 가구나 가전 디자인에도 굉장히 예민하셔. 취향이 아주 뚜렷하시지. 그래서 엄마가 미국 회사 근처 매장에서 직접 골라서 한국으로 전달해 주시겠다는데 어때? 강남에 이미 4명이로 아파트가 마련돼 있으니 자기가 혼수로 가전가구 해오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야? 글쎄, 내가 월급 최대한 모아놓은 게 1억 정도인데 많이 모자랄까? 강남 아파트 값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나한텐 진짜 소중한 돈이야. 와, 학교 선생님 하면서 1억 모았으면 정말 절약했겠네. 대단해. 이렇게 검소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나한텐 축복인데? 그럼 우리 엄마 말대로 합시다. 내가 계좌 알려줄 테니 1억 송금하면 될 것 같아.
벌써? 일단 은행 몇 곳에 분산해서 예금 들어놨는데 만기가 3주 후야. 당연히 엄마 아빠가 주신 돈도 포함되어 있지. 만기까지 채우면 이자 몇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 3주 후에 송금할게 그럼. 3주 후? 그래요 그럼.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 전 신부가 되는 꿈을 꾸며 결혼 준비를 하나 둘 해나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도 제가 뭔가 상기돼 있다는 걸 눈치채더군요. 설주한 선생님, 요새 연애하나 봐요. 얼굴이 더 예뻐졌는데? 기분도 좋아 보이고 말이야. 나만 알고 있을 테니 연애 스토리 좀 털어놔봐요. 그분은 저와 나이가 비슷한 미혼 여교사라 평소에도 친구처럼 지냈기에 감수철, 기간제 교사와의 사내 연애와 현재 결혼 준비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듣고 있던 상대 여교사의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서 선생님,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감순철 교사요? 우리 학교 기간제 그 남자 교사 말하는 거예요? 결혼? 그 남자랑 선생님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사내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게 학교에 많이 문제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 남자 나랑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 또한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수철 그 남자는 나랑 결혼을 약속하고 혼수도 곧 사기로 했는데? 혹시 그 남자가 자기 엄마가 미국에서 혼수 골라준다면서 돈 붙이라고 얘기했나요? 전 이미 그 계좌로 7천만 원이나 보냈어요. 네? 저한테도 그러길래 예금 만기되는 대로 몇 주 후에 송금하기로 했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감수철 이놈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필이면 그놈이 그날 학교에 안 나오는 날이었기에 전화를 해서라도 어찌된 일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감순철, 너 양다리였냐? 이미리 선생님하고도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교칙 운운하면서 비밀 연애하자고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통째로 까고 있었단 말이야? 이 나쁜 놈아. 이미 이미리 선생님은 너한테 7천만 원이나 보냈다는데? 내 돈 1억도 같이 꿀꺽할 셈이었냐? 사기꾼 주제에 학교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다니 진짜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네. 이 미친 새끼야. 너 전화 끊었어? 야, 이 나쁜 새끼야! 전 바로 검사인 남동생에게 사건을 의뢰했어요. 이로써 제 솜사탕 같았던 결혼 준비는 완전히 흙탕물로 변해버렸죠. 조사 결과 그 미친놈은 인근 사막교를 통틀어 미혼 여교사 5명에게 결혼하자며 돈을 뜯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나머지 4명은 이미 그놈에게 돈을 송금했고 마지막 희생양인 제 돈을 끝으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다더군요. 비참했어요.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냥 헛똑똑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후로 밥도 안 먹고 퇴근 후 맨날 멍하니 누워만 있던 절 보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부모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지연아, 너 이렇게 시리에 빠져 밥도 안 먹고 그러다 죽어. 대한민국의 사기꾼이 어디 한두 명이더냐? 사기친 놈이 죽일 놈이지. 사기당한 너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마침내 이모가 선자리를 하나 주선해 준단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말도 있잖니. 아주 괜찮은 선자리니 한번 나가봐라. 호주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 아들인데 그 집 부모가 혼혈 손주는 안 된다며 무조건 한국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찾고 있대. 전 남자한테 당한 이 판국에 또 남자 얘기를 꺼내는 엄마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지금 나보고 또 결혼 어쩌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외국에서 사업하는 집안 아들이라고? 또 사기꾼인 거 아니에요? 나는 남자라면 아주 학을 뗀 사람이에요.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 둬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엄마는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맞선을 권했어요. 우리 엄마도 옛날 사람인지 딸인 제가 30 넘어서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에 마음이 급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남자 성격이 워낙 순하고 착하며 집안까지 괜찮다기에 저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똥차에 한번 거하게 치였으니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맞선을 보게 됐고 뽀얀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하게 생긴 그 남자의 선한 얼굴을 보니 약간은 안심이 되더군요. 최소한 나한테 사기쳐먹을 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린 선본 식당에서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열심히 먹고 카페로 향했어요. 둘 다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게 느껴졌고 대화도 잘 통했기에 조금만 더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아뿔싸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더군요. 평정심을 찾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석찬씨, 잠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전 급동을 참느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얼른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한참을 우르르 쾅쾅 볼일을 보고 다시 카페에 들어와 착석했는데 한 3분쯤 지났을까? 다시금 뱃속이 난리가 나더군요. 초면에 똥 싼다고 이렇게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이번 맞선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급 우울한 표정으로 그 후로도 몇 번을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맞선 남 김석찬 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죄송해요, 석찬 씨. 제가 급체를 했는지 뱃속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댁에 가시겠어요? 전 약국 들러서 약 먹고 따로 갈게요. 너무 민망하네요. 웃어서 죄송하지만 민망할 거 없어요, 주연씨. 세상에 똥 안 싸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까 먹은 이태리 음식들이 안 좋았나 보네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약국도 같이 가요. 차 타고 가다가 주유소 화장실 들리면 되니 걱정 말고요. 배 아프신데 웃어서 미안하지만 사색이 된 주연씨 얼굴이 너무 귀엽네요. 맞선 남은 그렇게 첫 만남에서 화장실만 7, 8번 들락날락하며 똥 싼 여자인 절 그래도 운 좋게 봐주고 애프터 신청까지 하더군요. 한 3, 4번 만남 후엔 결혼 전제로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까지 먼저 해왔고요. 전 남친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놈한테 크게 대었던 터라 이번 만남은 좀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었어요. 우리 적어도 4계절은 만나고 결혼해요. 결혼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네요. 그런데 시간은 참 속사포처럼 흐르더군요. 금세 1년이 지났고 남친은 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상견례를 하길 원했어요. 자기야, 이제 내가 결혼할 남자로 진짜 믿음직하다는 걸 알았겠지? 부모님 한국행 비행기 티켓 끊어놓으셨대. 상견례 바로 진행하자고. 알았지? 제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남친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에 전 당연히 오케이 했죠. 상견례 당일 긴장이 되어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이 도착하고 가족 간의 만남이 진행되자 어이가 없어서 계속 가슴이 쿵덕거렸어요. 예비 시부모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부모님의 세탁소에를 거들먹거리며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더군요. 난 처음부터 세탁소 집 딸이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동생이 검사라고 하고 딸내미도 교사라고 하니 정숙할 것 같아서. 뭐 경험 삼아 선자리 한번 나가보라고 한 건데 우리 아들이 이 아가씨한테 눈이 횟가닥 돌아서는 결혼하겠다고 백날 첫날 졸라대지 뭐예요. 아니 근데 사돈댁은 코딱지만한 건물도 갖고 있다면서 아직도 남의 빨래 해주고 양복 때려주는 세탁소 일을 해요? 대단들 하시네. 그런 일 더러워서 어떻게 해요? 나 구찌 운동화 더러운 거 봉다리에 넣어서 왔는데 이것도 좀 빨아줄 수 있나요? 예비 사돈 덕 좀 봅시다. 예비 시부모는 친정 부모님 테이블 위로
까만 봉지에 진짜 까맣게 떼탄 명품 운동화를 가져왔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세탁소를 운영하신다 한들 상견례 자리에 더러운 운동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예전에 호주로 이민 가셨다고 하던데 한국 예절을 다 잊으신 건가요? 이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야, 너 교사질 하더니 이젠 예비 시부모까지 가르치려드냐? 어디서 예절을 운운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랑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거냐 아들아? 지금 비행기 시간도 가까웠는데 그만 일어납시다 여보.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안 좋게 파토나고 말았어요. 싸가지 없는 예비 시부모를 보니 남친마저 안 좋게 보이더군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세탁소 일에서 지금까지 우리 남매를 이렇게 키워주신 건데 그런 고마운 직업을 비하당하다니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면 나 이 결혼 안 할게요. 아니야 주연아, 남자친구는 착하다며? 어차피 시댁도 호주고 하니 간섭도 덜 할 테고 너희 둘만 잘 살면 됐지 뭐. 예정대로 결혼 진행해. 네 결혼이 또 파탄나면 엄마 아빠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저도 시부모들이 마음에 무척 걸렸지만 상견례 자리 일을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남친과 얼른 결혼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서울에 남친 명의로 된 30평대 아파트가 한 채 있어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한 마음으로 혼수도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더 받아 최대한으로 해갔고요. 전 애완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남친이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암컷 강아지는 가족 같은 사이라 무조건 데리고 와서 키워야 한다더군요. 시부모도 마치 딸처럼 아끼는 강아지라 집 거실에 팩캠까지 설치해서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말이 좋아 팩캠이지 그냥 TV 위에 CCTV를 달아놓은 거였죠.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신혼 초에 괜한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 캠으로 인해 호주에서부터 원정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맙니다. 시모는 CCTV로 그 강아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마치 며느리인 절 감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제 생활을 보더니 수시로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죠. 네 어머님, 아까 전화하셨었네요. 제가 방에 있느라 전화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야, 너 아무리 쉬는 날이라도 그렇지 낮잠을 언제까지 쳐자는 거냐? 우리 귀한 아들 혼자 라면 끓여 먹게 만들고 말이야. 당장 따순밥해서 남편 저녁 준비 안 하고 뭐하냔 말이야. 아니 어머님, 거실 캠으로 제가 뭐 하는지만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완전히 원정으로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요. 당장 이 CCTV 없앨 테니 그리 아세요. 남편은 시모한테 강아지 못 보여주는 걸 좀 아쉬워하긴 했지만 팩캠 없애는 걸 동의했어요. 그 후로 시모의 간섭이 좀 잦아들더군요. 나름대로 평탄한 신혼생활을 이어갔고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인지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중기쯤 이르렀을까? 여기저기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혼 1년만 생활비를 줬고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아예 생활비 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나름 연봉도 셌던 남편이 돈에 인색해지자 남편을 추궁해봤어요. 돌아오는 건 싸늘한 대답뿐이었죠. 미안해. 근데 너도 돈 벌잖아. 곧 아기를 낳긴 하지만 외국 여자들은 산후조리도 없이 애 낳고 바로 일하더를 나가던데 너도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선생이라는 게 그리 힘들진 않잖아?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내 뱃속의 아기한텐 너무 미안하지만 이 아이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겠다 싶을 정도로 정내미가 떨어지더군요. 스윗하고 다정한 착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무뚝뚝하고
돈에 인색한 남자로 변해 있었어요. 정신 차려보니 자존심만 엄청 센 꼰대 남자와 살고 있더군요. 이미 만삭이었고 엄마인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죠. 언제부터인가는 시부모와 연락도 잘 안 되었고 오히려 시댁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의 사업을 미래에 물려받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서 경영에 관해 배우며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자기 사업을 꾸리겠다며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아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웬 사업? 다들 하고 있던 사업도 접는 판국에 잘 다니던 외국계 기업을 때려치고 나왔다고? 당신 미쳤어? 어차피 나중에 시부모님 사업 물려받을 텐데 벌써부터 난리야. 그러니까 더더욱 내 사업을 스스로 일구는 경험을 해봐야지. 말 나와서 말인데 나 사업 자금 좀 대주라. 모아놓은 돈 얼마 있어? 뭐? 내 배가 만삭인 상황에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요즘 당신 생활비도 안 주고 있잖아. 나 돈 없어.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드려서 사업 자금 타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남편의 폭탄 발언에 심란히 하던 중 더더욱 큰 사건이 제게 발생하고 말았어요. 평소에도 폐가 안 좋던 친정아빠가 코로나로 갑작스레 돌아가신 거였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조심을 했건만 몹쓸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죠. 아빠는 코로나로 인해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족들끼리 집에 모여 울고 또 울었죠. 그때도 남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화와 카톡을 해도 다 씹더군요. 하필이면 그때 진통이 왔고 119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 아기를 낳았는데 아빠인 네가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엄마가 산후조리 다 해주고 있다, 이놈아. 나 사업 시작해서 바쁜 거 알면서 그래. 다른 여자들은 다 순풍순풍 낳는 애기 뭘 그리 특별하다고 난리야. 나중에 가볼게. 어차피 코로나로 한 명밖에 면회 안 되잖아. 끊어. 그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던 엄마는 제게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인 줄 모르고 결혼하라고 재촉했구나. 그 애미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고 사귀었을 때부터 촉이 안 좋긴 했는데 그 싸가지 피가 어디 가겠니?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전 친정엄마를 봐서라도 씩씩하게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1, 2년 후쯤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오는데 마침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해서 엄마의 칠순잔치는 좀 성대하게 치러드리고 싶었어요. 백년해로 할 줄만 알았던 엄마의 반쪽.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엄마가 너무 외롭게 느껴졌거든요. 남동생과 상의하여 가족 친지들을 모두 초대하기로 했죠. 가정에 소홀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 어쩐 일인지 장모의 칠순잔치에는 양복을 쫙 빼입고 나타났더군요. 남편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친척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신뢰를 주더군요. 무슨 말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길래 옆에 들어보니 투자권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만류했지만 아랑곳 않고 권유를 계속하더군요. 꼭 장모님 칠순잔치에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야겠어? 제발 그만 좀 해. 왜 자꾸 말리는 거야? 우리 부모님 호주에서 사업 크게 하시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권유해드리는 거야. 친척 어른들한테 돈 벌 기회를 드리는 건데 왜 방해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모은 투자금만 2억이라더군요. 금액에 좀 놀라긴 했지만 호주에서 워낙 탄탄하게 사업하시는 시부모님 관련 투자이기에 그냥 냅뒀어요. 엄마의 칠순 생일을 맞아 잔치하고 며칠 후 아기를 데리고 친정엄마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죠. 아기 낳고 처음 하는 여행이라 저도 설레더군요. 가기 전 미리 제주도에서 좋은 숙소도 예약하고
맛집 검색도 열심히 했어요. 아기를 휴대용 유모차에 태우고 친정엄마와 맛집에 가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웬 차 한 대를 가리키더니 저기 김서방 아니니? 하시더군요. 남편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서울에서 사업한다는 사람이 왜 제주도에 내려와 있지?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누구야? 전 열이 받아서 차가 잠시 신호 타고 있는 틈을 타 얼른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자기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처음 보는 차인데?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사람이 제주도엔 웬일이냐고. 남편은 저와 친정 엄마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러는 자기는 제주도에 웬일이야? 나 지금 대리 뛰느라 바빠. 이따 연락해. 뭐? 대리? 지금 대리기사 하고 있는 거야? 사업은 어떻게 되고? 지난번 칠순잔치 때 친척들 돈 투자금이라고 가져간 2억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뒤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손님이 짜증내며 말하더군요. 아이 김씨, 얼른 가자고. 대낮에 술 취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아줌마, 이 양반 제주도에서 대리운전한 지 꽤 돼서 나 김씨 단골 손님인데 웬 사업? 참네, 대리기사 뛰는 것도 사업인가? 저는 다시 출발하려는 남편의 멱살을 끌고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우리 친척들 돈 2억은 어쩌고? 그 돈 다 어디에 처박은 거야? 보아하니 대리사업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사로 뛰는 거 아니야? 이 사기꾼아,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해. 당신 부모들 호주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라며. 에이씨, 우리 엄마 아빠 호주에서 하던 사업 다 폭삭 망했다. 난 외국계 회사 돈 장난쳐서 조금씩 빼먹다가 걸려서 잘렸고 손해배상금에 쓰느라 2억 다 꼬라 박았다고. 지금 힘들게 대리기사 뛰고 있는 거 안 보여? 손님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가버려. 뭐야 이 새끼야? 대리기사? 그럼 우리 친척들 돈은 어쩔 거야? 나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게 할 작정이냐?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이 책임감 없는 놈아. 불쌍한 우리 애기 어떡해. 모든 사실을 옆에서 듣고 있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여행이고 뭐고 완전히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죠. 아기를 들쳐업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향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남편과는 바로 이혼을 했고 현재 법적 절차는 검사인 남동생이 거의 대신해주고 있어요. 패닉이 된 친정엄마와 저는 마음고생으로 살이 쭉쭉 빠져 완전히 좀비처럼 변해버렸죠.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죠. 전 남자와 인연이 없나 봐요. 남자만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리니까요. 앞으로 재혼 안 하고 우리 딸 잘 키우며 살 거예요. 남자라면 완전히 학을 뗐네요. 그래도 다시금 힘을 내서 잘 살아야겠지요. 엄마는 강하니까요. 요즘 다시 복직하여 일만 열심히 하며 살고 있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뭔가에 집중하면 그나마 고통이 덜하더라고요. 그놈은 현재 남동생 덕에 친척들 돈을 착실히 갚고 있어요. 저 때문에 더 이상 동생도 피해보지 않도록 더 신중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구한 인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